다음 질문 해보겠습니다. 예. 7장에서는 한국 경제가 변해가는 큰 그림을 인식하자는 이야기 해주셨는데 네. 어떤 이야기인가요? 제 책에도 나와 있고요. 여기 자료 이제 7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 제가 재밌는 차트를 하나 그렸습니다. 이게 보시는 분에 따라서는 재미없을 수 있는데요. 제가 잘 편집해서 넣겠습니다. 예, 저 영U자의 그래프를 그리는 건데 저 차트는 뭐냐면요. 저 차트의 이제 Y축, 그러니까 세로축은요, 전체 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고요. 그리고 이 X축 같은 경우는 1인당 GNI 기준입니다. 그래서 요 차트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전 세계 이제 국가들의 소득 그룹별로 월드뱅크에서 이제 소득 그룹을 나누거든요. 걔네들 데이터를 쫙 뿌리게 되면요,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역U자 그래프가 나타나요. 그래서 이 역U자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요, 제조업을 통한 성장이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정말 이제 못 사는 가장 최저소득 국가에서는요, 공장 지어주고 열심히 재래식 공장 하나만 잘 돌려도 그것이 분명히 1인당 소득으로 연결된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. 그런데 다만 여기 못 사는 국가에서 소득이 점점점 들어가다가 나중에 최상위 소득국, 그러니까 OECD 국가들이 될 수가 있겠죠. 그런 최상위 소득국에 나타나게 되면요, 전체 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줄어들어요, 오히려. 이 얘기는 뭐냐면은 어느 정도까지는 제조업 성장을 통해서 국가의 경제의 성장, 국민의 질적 성장을 가져올 수가 있는데, 국민 소득의 질적 성장을 가져올 수가 있는데, 그것이 어느 단계에 넘어가서는 제조업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. 이 패턴은요, 과거에 한국도 그랬고요, 중국도 그랬고요, 지금 앞으로 인도나 베트남이 가야 할 그럴 길과도 유사합니다.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미 1인당 소득 같은 경우는 OECD 국가에 포함이 되어 있죠. 최상위 소득 국가예요. 그런데 이 최상위 소득 국가 안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들은요,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15% 내외입니다.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는 20%가 좀 넘어가요. 그러니까 평균에 비해서 좀 높은 거죠. 그리고 상식적으로 우리가 직관적으로 뉴스 같은 데 많이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 대표 산업들은 대부분 다 제조업이거든요. 물론 이제 반도체 같은 건 제조업을 봐야 되느냐 안 봐야 되느냐 이제 이런 논란이 조금 있긴 하지만, 그래도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뭐 전통적인 자동차, 반도체, 선박 같은 이러한 제조업 강국으로 우리나라 굉장히 소문이 나 있는, 알려져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. 그리고 상대적으로 서비스 경쟁력은 우리나라가 좀 낮은 편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한국 경제가 조금 더 1인당 소득이 올라가고 선진화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, 제조업이 수축된다라는 그런 관점보다는 서비스업이 조금 더 고도화가 될 그런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래서 그 서비스업이 고도화가 되는 그런 과정에서 또 사람들이 어디서 지갑을 여는지 그런 것들을 잘 관찰하시게 된다면 분명히 또 새로운 하나의 투자 아이디어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. 그런 것들을 조금 인식을 하시면서 이 한국 경제가 큰 그림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. 그리고 만약에 한국보다 좀 글로벌리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이 사실 가장 소득이 높은 최상위 소득국에서는요, 앞으로 어떻게 변화가 될지 예상하기가 좀 더 힘들어요. 왜냐하면은 더 이상 나가본 국가들이 선례가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. 그런데 그렇죠. 그런데 그 과거에 봤던 패턴도 있잖아요. 제가 말씀드렸던 제조업 비중이 점점 높아지면서 경제 발전을 해왔던 그런 국가들은 어느 정도 정형화된 패턴이 보이거든요. 이 길을 한국이 걸어왔고요, 중국도 걸어왔습니다. 이제 앞으로는 인도, 베트남 같은 그런 국가들이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국가들이 어떻게 흘러갈지, 그렇다면 인도나 베트남 같은 그런 국가들에서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를 어떻게 찾아야 될지 그런 것들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큰 아마 공부가 되실 것 같아요. 네, 방금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. 이제 그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는 선진국의 선례를 들어서 이 발전하는 플랜을 짤 수가 있는데, 네. 최상위 선진국들은 이제 그게 또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. 네. 롤모델이 없기 때문에. 그렇죠. 이렇게 되면 또 새로운 분야를 찾아내기가 정말 어렵기도 하겠네요. 네. 네네, 알겠습니다. 이 얘기에 참고할게요. 8장에는 경제학 금융시장으로 나아가기 해주셨는데 어떤 이야기 또 들려있나요? 1장부터 사실 7장까지는요,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그런 경제학 교과서를 한번 리뷰하는 이제 그런 느낌이었거든요. 근데 이제 8장 같은 경우는 이 전통 경제학에서는요, 사실 투자라고 하는 이 투자론이 굉장히 메인 이슈는 아닙니다. 정통 경제학에서는 사실 화폐 시장하고 실물 시장이라는 것이 존재하긴 하지만, 여기서 얘기하는 화폐 시장이라는 것은 오늘날처럼 내 자본을 투하를 시켜서 수익률을 거둬오는 그런 재무론적인 관점은 아니거든요. 이 경제학이 재무론까지 지금 확장이 되면서 된지는 역사가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. 그래서 이 경제학자들이 금융시장으로 근데 많이 넘어갔죠. 이 금융시장 넘어간
경제학자들이 가장 꽃을 피웠던 때가 아마 90년대였습니다. 그래서 그때 블랙쇼일즈 모형을 만든 이제 그런 사람들은 LTCM이라고 하는 그런 헤지펀드 회사를 운영을 했었는데요. 그 LTCM 수익률이 굉장히 괜찮았어요. 그래서 연간 뭐 한 30%, 40%, 막 50%막 그렇게까지 벌면서 엄청난 그 금융과학적인 기법을 이용해서 큰 돈을 벌었었는데 97년도 그 동아시아를 강타했던 IMF와 함께 이분들도 다 파산을 하셨습니다. 여기서는요, 우리가 금융시장을 바라볼 때 어쨌든 금융시장도 경제의 한 부분이고요. 그렇다면 경제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경제에 대해서 연구하는 경제학자들이 굉장히 투자를 잘할 것 같잖아요. 그런데 사실 정통 경제학자들 중에서 투자로 큰 돈을 버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. 큰 돈을 벌었던 사람은 이제 누구나 이제 상식 책에서 한 번쯤 보셨을 만한 케인즈 같은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고요. 또 이제 오늘날 이제 자유무역의 이론적인 토대를 제공한 데이비드 리카르도, 비교무역 가설로 유명한 그 데이비드 리카르도 같은 그런 두 명의 경제학자 정도가 큰 돈을 벌었던 걸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. 재밌는 건 또 그 분들이 경제학자로 유명해지기 이전에 이미 그 분들은 큰 돈을 버신 분들이에요. 그래서 아마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, 제가 앞서 이 시장에서 큰 돈을 버는 사람들이 좀 깡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돈을 버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. 맞습니다. 원칙에서 얘기해 주셨죠. 이렇게 맨날 시장 바라보고 데이터만 쳐다보고 분석만 하고 있는 사람들은요, 사실 돈 많이 못 버는 것 같아요. 그런데 그런 인투이션, 그런 데서 받아내는 그런 인투이션을 가지고 정확하게 그 배포를 가지고 탁 실행하시는 그런 분들이 돈을 많이 벌거든요.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, 실전 금융시장에서 이론이 100% 항상 맞아 떨어지진 않습니다. 그래서 항상 이제 들려는 말이 이론은 이론이고 실전은 실전이다라고 하면서 약간 이렇게 금융시장의 이제 정통 경제학은 어느 정도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말도 있는 것 같은데요. 사실 저는 그 말에 반은 동의하고 반은 동의하지 않는 게요. 어쨌든 금융시장이라는 것도요, 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하나의 큰 축 중에 하나인 것이고요. 우리가 사후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요, 항상 시장이 이론하고 입각을 해봤을 때 이론에서 순간적으로 이틀려 나가는 그런, 순간적으로 이론과 맞아떨어지지 않는 그런 기간이 있어요. 그런데 그런 기간이 짧을 때는 며칠 때도 있고요, 더 짧을 때는 뭐 하루 이틀일 수도 있고요, 길게는 몇 년까지도 갑니다. 제가 볼 때 지금은 이론하고 현실에서 맞아떨어지지 않는 그 몇 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중에 하나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투자 기회를 잘 잡을 수 있는 환경이 분명히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고요. 그런 관점에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, 지금 금리가 높잖아요. 계속해서 금리가 올라갈까? 언젠가는 종착점이 있겠죠. 그렇죠. 지금 거의 다 다다랐다는 얘기가 그렇죠. 있잖아요. 예. 그래서 그 종착점은 분명히 오긴 옵니다. 네. 그런데 항상 경기하고 물가는 이제 두 개를 동시에 바라보셔야 되는데요. 지금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그런 언론들에서 나오는 헤드라인과 뉴스 같은 것도 보시게 되면은, 또는 이제 금융사에서 얘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캐치프레이즈 같은 거 보시게 되면은 이런 단어들이 많이 있어요. 저성장 고금리 시대, 우리의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하나? 라고 하는 이제 이런 질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, 이 질문에 대해서 조금 한번 의심을 해보셔야 될 게, 저성장이라고 한 단어와 고금리라고 한 단어는 원래가 서로 어울려 다닐 수가 없는 단어들입니다. 근데 지금 어울리지 않게 두 개가 붙어 다니고 있죠. 언젠가는 저성장에 맞는 저금리 시대로 갈 가능성이 있겠고요. 또는 반대로 고금리에 어울리는 고성장 시대가 올 수 있습니다. 물론 이것은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변화가 될 거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될 거다라고 예상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요. 근데 다만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될 거냐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시게 된다면, 내가 중장기적인 투자 시기에 대한 어떤 계획 같은 걸 좀 세우실 수가 있어요. 예를 들어서 고금리가 계속 유지가 되고 금리에 맞는 성장성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라면 채권보다는 주식이 조금 더 유리한 투자가 될 수가 있겠죠. 그런데 반대로 그렇지 않아, 지금은 금리가 너무 높고 성장 자체가 너무 낮기 때문에 언젠가 저성장에 어울리는 저금리 시대로 다시 회귀를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장기 채권이 굉장히 유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밖에 없겠죠.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8장에서 말씀드린 경제학, 금융시장으로 나아가다, 이 타이틀에서는 이론은 이론이고 현실은 현실이다 이렇게 딱 잘라서 보시기보다는 이론을 알고 현실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투자 기회를 더 그만큼 많이 잡을 수 있다라는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. 네,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저도 되게 지금 이 말씀 공감하는 게, 네.
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이론하고 예. 이 투자의 세계하고는요 절대 이론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. 그렇죠. 이론대로 돌아가면 누구나 돈을 벌었겠죠. 네. 이게 주식시장은 생물이라고 하잖아요. 네. 네,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두가 돈을 벌 수 없는 거. 예측이라는 것도 물론 그 데이터대로 절대 가지 않는다는 거. 네. 그런 이야기 때문에 이제 더 어렵다고 하더라고요. 네, 알겠습니다.